자, 그래서 문서화에 대해서 볼 건데요. 클라이언트가 수행한 것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주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수행한 것, 치료한 것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법인데 문서화, 글로 전달을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치료사의 기억을 보완한다 합니다. 한국에서 환자분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보통 작게는 10명, 많게는 14명, 15명까지 치료사, 한 명의 치료사가 하루 종일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그 환자가 월요일 날 왔고 화요일 날 왔어요. 그럼 그 14명의 치료사, 그 환자를, 치료의 내용을 내가 다 기억할 것 같지만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A 환자한테 이 치료를 했었나? B 환자한테 이 치료를 했었나? 그래서 이 헷갈릴 때 이 기록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치료를 했는지.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치료 연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이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치료를 할 수는 없죠. 그럼 치료를 연속해서 이렇게 뭔가의 이렇게 향상을 위한 그런 단계별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다. 그리고 작업치료 중재의 가치를 타인에게 보여준다. 중요한 겁니다. 뭐 같은 작업치료사일 수도 있고요. 물리치료사나 다른 의사나 간호사일 수도 있어요. 나의 치료에 대한 근거나 이런 향상됐던 내용들을 이 기록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상 입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기록이 나중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그 기록에서 치료 기록이 어떠한 합당한 거를 알려줬다든지, 예를 들어 뭐 아동 소아 치료를 할 때 어떤 분이 생각했을 때 아동학대다, 내 아동한테 치료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럼 보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기록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 치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놓거나 그런 방법에 대해서 미리 적어놨다면 나중에 후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음은 근거 기반 임상 연구를 뒷받침한다. 근거잖아요. 기록이고 이 사람이 좋아졌다. 추후 사용될 수 있는 자료 수집에서 이런 기록, 문서화 기록들은 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명확하고 간결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문서화에는요. 그리고 작업치료 서비스가 수행될 때마다 문서화가 필요하다예요. 프로그레스 노트라고 하고 매일매일 수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를 한번 하면 바로바로 적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사실 환경이 안 받쳐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원칙은 매일 그날 치료를 했을 때 그날 바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을 포함한다 라고 해서 사건과 관찰 내용 모든 것 포함해야 되고요. 선별검사 보고서, 초기평가 보고서, 재평가 보고서, 경과 보고서, 퇴원 요약서, 기타 의무 기록, 중재와 장비 허가 요청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환자들의 그런 전동 휠체어나 휠체어 이런 보장구 처방전을 의사들이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작업치료사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장비 허가나 이런 요청서, 그리고 가족이나 다른 의료 전문가의 서신과 기록, 결과 자료 같은 것들이 다 보고서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다음은 EMR이라고 해요. 전자의무기록이라고 하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을 가거나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도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취업했을 때는 EMR이 없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문서화를 하고 작성을 했었거든요. 자, EMR 전자의무기록은 병원 진료 지원 업무 중 의료 기록 업무를 전산 처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거죠. 작업치료에서 올린 평가 내용을 간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의사들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굳이 문서로 종이를 주고받지 않아도 전산 처리할 수 있는 거. 예전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병원을 가면 제 이름을 말하면 이혜진이요 이렇게 하면 막 간호사분이 가서 기역 이응 니은 이렇게 초성으로 된 데 찾아가지고 이혜진 차트를 꺼내와요. 꺼내와서 거기서 예전에 손으로 일일이 의사들이 기록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의무 기록이었는데 그걸 다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주민번호 num기기만 하면 바로 찾아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게 EMR 전자의무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의무 기록에는 승인된 약어만 사용돼요. 공통되어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의학용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간호사, 의사, 그래도 보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적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정 용어.
사용을 하면 안 돼요. 나만 아는 거, 비표준어 또는 특수용어, 뭐 예를 들어서 짱 좋았음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박스 패드리티 8판에 보면 141페이지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문서는 중재를 제공하는 치료사가 직접 작성한다. 직접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치료사가 문서 작성하는 거 귀찮아서 계속 미뤘던 거예요. 밀어서 다른 사람한테 같이 적자고 이렇게 해주면 그거는 사기죠, 위조죠, 날조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이 작성하면 사기로 간주. 또 평가 시트와 서식에 공백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백을 남겨두지 말고 NA로 기록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비워뒀을 때는 다른 파트에서 이 사람이 실수했구나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NA로 평가를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작업치료 실행체계에서 지금은 OTPF4가 나왔죠. 그래서 OTPF3나 표나 이렇게 우리가 작업치료 실행체계에서 명시된 용어를 반영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초기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초기 평가는 작업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초기 평가 중요하다 했죠. 자, 평가는 evaluation이라고 하는 거와 어세스먼트라 이렇게 나눠서 크게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evaluation이라고 하는 이 큰 평가는 개인 체계 또는 환경을 이해하는 필요한 자료를 얻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크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는 작업 프로파일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직업 과거력 및 경험, 이 사람이 예전에 뭐 했는지, 과거력은 어땠는지, 그리고 일상생활 패턴, 하루 일상은 어떻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 관심은 뭐고, 그리고 사람의 가치나 환자가 나한테 요구하는 그런 것들 정보를 포함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 프로파일에서 얻은 정보가 제일 중요해요. 작업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다예요. 이 정보를 진짜 제일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얻은 정보는 치료사가 적절한 평가를 하고 중재 및 목표 설정에 대해 임상적으로 확실한 결정을 하는 필수적인 지침이 됩니다. 다음은 사정, 어세스먼트인데요. 이거는 이 에벌루에이션이 이렇게 큰 원이면 그 안에 어세스먼트가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자, 그 평가 과정에 사용되는 평가 도구나 또는 기구, 상호작용에 대해서 어세스먼트라고 하고요. 표준화미 비표준화된 검사로 구성이 돼요. 서면 검사, 수행, 체크리스트, 면담, 숙련된 관찰, 이런 것들이 자주 사용되는 평가의 예인데,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작업적 요구사항, 문제점, 관심도를 평가하기 위해 선택이 된다 합니다. 그리고 임상적 추론 기술은 어떤 평가가 적절하고 어떤 영역을 평가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모든 작업과 수행 기술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각각에 맞는 것들을 평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그 안의 기준에는 표준화된 도구와 규준화된 도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선별검사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간략한 초기 평가, 클라이언트 정보, 그리고 의뢰 정보, 간략한 작업 프로파일, 그리고 사용된 사정과 결과, 권고사항 입력하는 거, 그리고 평가 보고서에는 클라이언트 정보, 의뢰 정보, 작업 프로파일, 그리고 사정, 작업 수행 분석, 요약과 분석, 권고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초기 평가에는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요. 자, 우리 패드리티 8-1 지금 보조 수준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독립, 인디펜덴트라고 하고 변형된 독립이라고 해서 모디파이드 인디펜덴트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추가의 시간이 있거나 보조 도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안전에 대처가 필요할 때 이 모디파이드 인디펜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슈퍼비전, 그리고 접촉 보호와 대기 보조가 있어요. 이 접촉 보호 대기 보조는 감독은 이렇게 멀리서 조금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슈퍼비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접촉과 대기 보호는 언제든지 이렇게 바로 옆에서 이 사람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바로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접촉 보호 대기 보조예요. 다음 미니멀 어시스트부터 들어가면 최소한의 이제 신체 터치가 들어가면 미니멀 어시스트라고 해요. 그걸 25%라고 하고, 다음 모데레타 어시스트는 26에서 50% 신체 접촉, 최대 보조는 맥시멀 어시스트는 51에서 75%, 다음 디펜덴트라고 하는 거는 75% 이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기준은 PIM과 MBI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평가 도구에 따라 기준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다음 작업치료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작업 참여를 통한 건강, 안녕, 삶의 참여다라고 하는데 건강합니까?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 안녕이 어떻게 보면 건강하신가요? 당신 요즘 뭐 아무 일 없이 건강하고 무탈한가요? 라는 것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안녕하고 삶의 참여를 봅니다. 그래서 이 장단기 목표를 확립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합니다. 환자가 아픈데 이 환자가 어떠한 작업을 참여를 통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목표를 잡아야 돼요. 중재 계획에서 제일 이제 중요하게 이제 다가가면서 이 롱통골을 가기 위한 단계에 쇼통골이 있죠. 단기 목표. 이 단기 목표는 환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치료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서 특정 기간 동안 작성되는 거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의 경과 또는 수행 세팅의 지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이 돼야 된다라고 해요.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장기 목표의 달성으로 이끄는 단계가 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계단이 있다고 보면 이 쇼통골 계단 1층, 쇼통골 2층, 쇼통골 3층, 4층, 5층에는 최종 롱통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쇼통골이 완성이 되면 하나의 내가 생각하는 롱통골이 완성이 된다. 자, 롱통골은 중재의 전반적인 목표로 간주 최종골인 거죠. 최종 장기 목표. 그래서 단기 목표보다 더 본질적으로 더 강범위하다. 그러니까 크게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장단기 목표의 예로 지금 우리 페드리티의 8-2에 보면요. 단기 목표에 클라이언트는 휠체어로 화장실에 최소한의 신체적 도움을 받아서 의자와 난간을 올린 화장실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단기 목표가 있고 그걸 연결해서 클라이언트는 워커를 이용해서 변형되지 않은 화장실로 독립적으로 이동한다. 쇼통과 롱텀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세면대 앞에 앉아서 중간 정도의 신체적 언어적 도움을 받아서 양치를 하는 게 쇼텀이었어요. 그러면 롱텀에는 셋업한 상태에서 보조도구 사용해 독립적으로 개인위생이랑 몸당장을 수행한대요. 조금 양치에서 훨씬 범위가 넓어졌죠. 그리고 단기 목표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동안 양말 보조도구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도움으로 양말을 신는데요. 쇼텀에는. 롱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보조도구 없이 독립적으로 하의를 입는다고 합니다. 사실 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상의, 하의까지 다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단기 목표는 2주 이내 완료하고 장기 목표는 4주 이내 완료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면 병원에 있는 기간이 보통 짧으면 2개월, 길면 4개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롱텀은 2개월 정도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8주 정도 잡고 단기 목표는 2주 해서 4개 정도의 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ABCD 목표 기술 형식을 확인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국가고시에도 계속 나오고 우리가 되게 기본적인 건데 좀 많이 간과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생략을 한다라고 하는데 학생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ABCD 한번 볼게요. 대상, A는 대상이에요. 자, 대부분 치료 목표의 대상은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에 해당되는 것, 누구는, 그래서 환자는 이 이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 대부분 치료 목표의 대상이고 작업치료 중지에서 보호자 가족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환자 한 명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 주변의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치료의 대상이다. 작업치료의 대상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라고 해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작업치료 중재에서는 이런 보호자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보호자가 더 치료의 대상이 돼서 보호자 교육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자, B는 최종 행동이에요. 목적의 직접적 수행 내용이 행동입니다. 환자는 식사를 할 수 있다. 식사를 할 수 있다가 최종 행동이 되는 거죠. 목적의 그래서 행동은 동사의 형태로 표시돼야 된다. 그래서 행동의 대상이 뒤따른다. 손가락이 근력이 증가된다. 독립적인 식사를 한다. 라든지 이렇게 동사 형태. 앞으로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이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조건이에요. 환자가 수행해야 할 행동의 환경적 범주를 포함합니다. 조건은 C에 해당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동안 보조도구를 사용해서 15분 이내 그럼 보조도구 사용 15분 이내라고 하는 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최종 행동이고요. 자, 병원 침대 위에서 일어나 앉아 한자복 상의를 독립적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 이렇게 한자복 상의를 독립적으로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라는 조건이 됩니다. 조건을 함께 기록해서 환경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D 정도.
계획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횟수, 백분율이나 비율 이렇게 좀 명시하는 거예요. 정도. 그래서 제한이나 시도, 성공적인 수행의 특징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측정 가능하거나 관찰 가능해야 된다. 특정 수행 시간을 제시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가능한 기능적인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미니멀 어시스트, 모데레이터 어시스트, 인디펜던트, 디펜던트는 잘 안 하겠죠. 그렇게 모디파이드 인디펜던트, 슈퍼비전처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립 수준에 대한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작업 치료의 핵심은 삶의 참여를 지지하는 활동과 작업에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객관적이고 작업 기반적이며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목표를 확립하는 거라고 합니다. 삶의 참여를 지지한다. 그리고 활동 작업, 우리가 작업과 활동은 알고 있죠. 이제 구분하시죠? 자, 작업과 활동을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고 이게 되게 객관적이고 그 활동 중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하고 싶은 거, 자신이 클라이언트가 하고 싶은 것을 목표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작업 치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중재 계획을 세울 때 클라이언트 중심적 목표, 자, 환자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치료사가 수행하는 작업이 아니라 치료사가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수행하거나 수행할 작업을 반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협력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표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사용된 기술이나 중재가 아닌 결과를 반영해야 되고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고 시간의 틀이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예상되는 결과 행동과 측정 가능한 기대치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B씨는 조용한 환경에 앉아, 이게 조건이 되겠죠. 적당한 언어적 조언을 받아서 수행에 측정 가능한 기대치, 스스로 이게 예상 가능한 행동, 식사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작업치료 중재접근법에서 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중간고사 전에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던 건데 우리가 작업치료, 재활이라고 하면 좋아지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재활은 좋아지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첫 번째 창조 증지, 건강 촉진이고 확립 회복, 개선 회복. 자, 세 번째 유지, 네 번째 교정, 보상 적응입니다. 다섯 번째 예방, 장애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5가지를 중재 접근법으로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확립 회복은 아직 발달되지 않은 기술이나 능력을 발달시키거나 장애를 입은 능력이나 기술을 회복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변화를 도모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잘하던 걸 장애를 입어서 손상이 됐어요. 그럼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대부분 좀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학생들이 한 번씩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을 해요. 재활은 무조건 좋아져야 된다. 손상받은 걸 다시 회복시킨다 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럼 발달되지 않은 기술이나 능력을 아직도 발달시키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해당되고 다른 개념은 창조와 증진이에요. 삶에서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풍부한 환경과 활동 경험을 제공한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삶을 살기 위해 이제 장애를 입은 이후에 어떠한 다른 걸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구체적인 사항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를 하면 왼쪽 마비가 오른쪽 마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른손잡이예요 원래. 그래서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잘했어요. 근데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마비가 있는데 오른손을 연습해서 밥을 먹게 하는 거는 확립과 회복에 해당되는데 왼손으로 이 사람이 빨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 왼손으로 일단 마비가 와서 오른손이 빨리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간상. 그러면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연습을 계속하는 거는 창조와 증진이 해당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창조, 증진, 건강 촉진이 이렇게 새로운 거를 개발하는 것도 해당된다라는 거. 그리고 유지는 치매라든지 퇴행성 질환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한테 해당이 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수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다. 좋아지는 거 말고 지속적인 유지 중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라이언트의 수행은
감소했을 것이며 작업적 요구에 충족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에 따라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말은 좀 어렵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치매나 우리가 알고 있는 ALS나 이런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는 재활 치료를 받는 게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좋아지는 것보다 이 사람이 퇴행하는 그 안 좋아지는 그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지금 할 수 있는 그거를 최대한 늘리고 유지시켜주는 게 또 하나의 치료의 또 목표나 중재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정입니다. 보상과 적응, 작업치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보상적인 방법.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현재 상황이나 활동 요구사항을 수정하는 방법을 찾는다. 보상 기술의 사용, 힌트를 제공하기 위한 일부 기능을 향상하고 산만함을 줄이는 방법을 포함된다. 이걸 못하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다른 방법을 대체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일 큰 게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기억 보조 장치로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한다거나 메모지도 보상적인 접근법이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정이 해당되고요. 다음은 예방입니다.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거, 미리 안전에 대한 것을 예방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중재 접근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특히 뭐 침상 환자들이나 계속 누워 있는 사람들이 욕창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관절 가동범위나 체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한다면 여기 예방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작업치료 중재 접근이 손상된 것을 회복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창조 증진, 확립 회복, 유지, 교정, 예방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좀 꼭 명심해 주세요. 다음 경과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프로그레스 레포트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향상을 문서화하는 거. 그러니까 매일 치료를 할 때 문서화 시키는 거예요. 숙련된 중재를 설명하고 목표를 갱신하고 치료 시의 요구사항과 치료비 지불자에 따라 매일 또는 매주 작성될 수 있다. 매일 해야 돼요. 자, 신체 장애가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기록 형식이다라고 하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지금 솜노트 기록을 합니다. 사실 솜노트는 작업 치료에서는 잘 맞지 않는 기록이에요. 체크리스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병원에서 의사들과 간호사와 우리는 이제 여러 의료진과 이렇게 공유를 하고자 하니까 이 솜노트 기록이 제일 대중화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을 나가거나 실습을 가게 되면 이 솜노트로 케이스 레포트라고 해서 환자의 케이스를 발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고 아직까지는 국가고시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솜노트를 또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솜노트는 서브젝티브 S, 오브젝티브 O, 어세스먼트 A, 플랜에서 P 이렇게 해서 SOAP라고 합니다. S는 주관적인 정보, O는 객관적인 정보, A는 평가 정보, P는 계획 정보예요. 이 솜노트는 굉장히 정확하게 작성이 돼야 되고 자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릇되거나 가장되거나 왜곡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간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간결하게 명시가 돼야 되고 짧고 명료한 문장을 사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성, 읽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고 불불면한 용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막 길게 작용이 적게 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명료하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짧은 문장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는 게 좋아요. 솝 기록은 주관적 정보에 먼저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클라이언트가 보고한 정보를 포함한다. 인터뷰를 하고 면담을 하잖아요. 그때 보고했던 정보를 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제공하는 정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버지가 저녁마다 잠을 설치신다. 뭐 새벽 4시가 되면 꼭 깨어난다. 라든지 그런 사소한 것도 다 적게 돼요. 다양한 유형의 진술이 포함된다. 이야기하는 거, 누가 듣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치료와 관련된 현재 상태 및 치료사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 기록, 주관적인 걸 다 적게 돼요. 여기서는 대부분 조금 서술형으로 많이 적게 될 수도 있어요. 치료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반응도 기록을 합니다. 이 치료를 하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아파한다, 하기 싫어한다, 뭐 모티베이션이 없다, 있다라는지 그런 것들을 적게 되고 가족과 보호자, 간병인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경우, 실어증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몸짓이나 얼굴 표현이나 비언어적인 것, 다른 유형의 반응으로 기록해야 적절하다고 해요. 또 향상을 입증한다.
선택된 중재의 이점을 뒷받침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젝티브에는 이런 정보들을 기록을 해야 되고 주관적 정보로 분류되는 사항들을 보면 현 상태로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든 것, 그리고 병력, 심리적 상태나 태도, 그리고 생활 양식이나 가정 상황, 그리고 환자 자신의 목표, 환자 불만족, 그리고 치료에 대한 반응, 현 상태와 관련된 모든 것이 주관적 정보로 분류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환자의 고객의 개인 정보, 그리고 주호소, CC라고 하죠. 그리고 이 환자가 일하고 있는 고용 상태, 생활 환경, 일반적인 건강 상태, 사회적인 습관과 건강 관련 습관, 가족력, 의료 외과적 병력, 현재 기능적인 상태, 활동 수준, 약물이나 성장과 발달, 임상적인 검사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브젝티브는 객관적인 거예요. 어떤 평가가 사용되었고 어떤 목표가 적절한지에 대한 치료사의 결정을 뒷받침한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그래서 주관적인 진술을 여기서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평가를 사용했는데 그런 거 같음 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그렇다. 그 결과만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치료사의 객관적인 관찰과 수행한 평가, 테스트 및 측정 결과를 문서화하는 겁니다. 보기 좋게 문서화하는 거예요. 평가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고 보면 돼요. 측정 가능하고 정량화 가능하고 관찰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실에 입각한 정보만 기재되어야 됩니다. 표준화된 테스트와 비표준화된 테스트의 결과를 넣을 수도 있어요. 치료사가 객관적인 정보를 해석하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수행에 대한 것만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기록만 포함하게 됩니다. 자, 객관적 정보로 분류되는 사항들에서 보면 의무기록에서 얻어진 병력과 현 문제점에 관련된 것, 그리고 치료사의 객관적인 측정이나 관찰 결과, 환자에게 제공된 치료, 변화, 반복 횟수, 통증 완화, 그리고 날짜, 환자 교육 활동이 이 해당이 되는데 항목으로 보면요. 손기능 평가 결과, 핸드 펑션, 보행 이동 균형, 뭐 밸런스 테스트 같은 거, 근력 평가, MMT가 되겠죠. 감각 평가, 아까 우리 했던 센소리 테스트,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 평가, 그리고 인지 평가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평가 도구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되고 신뢰도 있는 검사 도구, 측정 결과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A입니다. A는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되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을 확립한다. 지금까지 적은 S와 O를 보고 이제 결과를 요약한다고 보면 돼요. 손상과 기능적 결함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뭔지 분석하고 의미 있는 작업을 참여하는데 작업 수행과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매긴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제일 못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을 매기게 되고 주관적, 객관적 정보에 포함된 정보만 사정 부분에서 논의된다. 앞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어세스먼트 갑자기 나온다. 예를 들어 S와 O에서 인지적인 부분이 아예 거론이 안 됐어요. 인지평가가 아예 시행이 안 됐는데 어세스먼트에서 갑자기 인지의 진압력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 O에서 인지평가가 꼭 진행되어야지만 A의 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적, 객관적 정보에 포함된 정보, 그리고 관련 평가 결과를 요약하고 정보를 종합하고 작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사용해서 중재 계획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수행을 저해하거나 촉진시키는 관련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 이외에 예리한 관찰, 임상적 추론, 판단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지속적인 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진술로 완료된다고 합니다. 교과서의 내용이라서 글이 많이 어렵죠. 그래서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세스먼트에 있는 안에 프로블럼 리스트라고 하는 게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어세스먼트는 프로블럼 리스트를 먼저 적게 됩니다. 이때 주관적 정보와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도출된 환자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눈에 보일 거거든요. 그 문제점을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을 하는데 그것도 순서대로 나열해야 돼요. 제일 큰 문제점 1번, 2번, 3번. 자,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점들을 순서화하여 기술을 하고 환자 치료의 우선순위가 아닌 작업 치료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주요 기능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내용의 기능을 초점을 맞추어 순서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프로블럼 리스트는 제일 큰 문제,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목록에서 우선순위가
장기 계획, 단기 계획, 그리고 치료 계획에도 이 순위대로 작성이 된다고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고 학생들이 잘 놓치는 부분이에요. 프로블럼 리스트 1번이 작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단기 목표 1번이 돼야 되고 다음에 플랜의 1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속성이 있게 해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계속 이야기를 했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적을 때 연속성이 있고 주구낭방 1번에 처음에 프로블 리스트 1번 했는데 나중에 끝에 막 플랜에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순서대로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최종적인 치료사의 목표는 최대한 작업에서의 독립성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프로블럼 리스트를 적었잖아요. 문제점을 적고 나서는 그 다음에 롱통꼴을 먼저 적습니다. 그리고 롱통꼴을 하고 나서 쇼통꼴을 해요. 1, 2, 3 순서가 나뉘는데 롱통꼴은 치료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최종의 산물, 아까 목표를 했죠. A, B, C, D 조건하에 작성을 합니다. 사람이 나와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되고 기간이 있어야 되고 최종 행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문제 목록이 설정되면 환자의 장기 목표가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기능적인 결과는 특별한 장기 목표의 한 종류라고 해요. 그래서 장기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장기 목표로 가기 위한 단기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죠. 달성하는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거고 이 단기 계획도 A, B, C, D 조건하에 작성하는 게 맞아요. 장기 목표가 결정되었다면 그 다음 각각의 단기 목표가 설정이 되고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 치료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하면 P, 계획, 이제 치료 계획을 적어야 돼요. 솜노트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거에는 이제 특정한 내가 생각하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치료사의 능력이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프로블 리스트과 롱톤과 숏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걸 잡고 나서 치료 계획은 진짜 환자의 그러니까 치료사의 역량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솜노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평가의 단기 목표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치료 계획. 그래서 프로블럼 리스트 1번, 단기 목표 1번, 플랜 1번이 이렇게 연결되게끔 하고 치료의 우선순위는 단기 목표의 순서와 같다 했죠. 자, 만약 단기 목표의 문제를 운동 기능으로 설정했으면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종류의 운동을 얼마나 반복하며 어느 정도의 양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게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각 단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치료 계획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하나 단기 목표가 있으면 보통 2개, 3개 정도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보통입니다. 자, 계획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에요. 하루 혹은 일주일마다 클라이언트가 받아야 할 치료 횟수. 자, 그래서 뭐 심플이냐, 뭐 컴플렉스냐, 뭐 이렇게 ADL 치료냐라든지 이렇게 복합 치료냐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게 돼요. 그리고 치료 장소, 치료실에서 하냐, ADL실에서 하냐, 어디서 하냐, 그리고 치료의 진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나 그리고 평가나 재평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퇴원 이후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은 어떤 내용이 있고 필요한 치료도구와 환자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도구, 준비물이 또 들어가야 되고 다른 기관에 의뢰되는 것도 이 계획에 듣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P까지 작성을 하고 프로그레스 레포트를 보면요. 이제 계속해서 서술적 기록, 문제점 결과 계획 순으로 기록을 한다. 설명적 기록, 결과 체크리스트 또는 플로우시트, 퇴원 보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경과 보고서가 있어요. 치료를 하고 나서 하는 것들은 보통 결과 체크리스트 또는 플로우시트로 많이 착용을 합니다. 병원마다 환경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한 병원에서는 체크리스트로 좀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중에 주관적인 거, 오늘자라 좀 특징적인 거는 주관적인 걸로 해서 이렇게 좀 서술형으로 글을 적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날따라 환자가 좀 우울하거나 이렇게 심했다, 그러니까 치료에 임하지 않았다면 그날 오늘따라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환자의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우울감이 심해서 잘 따라오지 않았다라든지 그런 특정 문장을 적어두기도 합니다. 다음 이제 솜노트의 예시예요. 이 예시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는 우리 오늘 이 예시를 먼저 보고 지금 다시 또 이론을 보는 거잖아요. 복습하는 느낌으로 보고 이제 시험 준비도 이 내용과 해서 연결시켜서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거를 지금 다시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과제를 내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 과제 S와 O를 보고 어세스먼트를 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세스먼트 짜는 것까지 해서 잘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긴 시간 고생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온라인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이 과제를 이제 제출해 주는 걸로 나머지 수업 시간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